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도약입니다. 저자는 도야마 시게히코,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어느새 저마다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스로 고안한 것도 아닌데 어떤 틀 같은 것이 자연스레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상은 이 유형에 의해 규제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유형을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하기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틀에 비춰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밤에 생각하는 것과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니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편지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 이런 요령이 적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편지는 반드시 그대로 뒀다가 다음날 다시 읽은 뒤에 부시도록 해라.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대가 보기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침머리가 밤머리보다 우수한 모양입니다. 밤에 지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군. 내일 아침에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는 속담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그 생각을 꾹 누르고 잠이 듭니다. 아침이 찾아오자 어젯밤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해결됩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멋을 부리며 무리합니다. 그만큼 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리를 할 수 없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노인을 본받기로 마음먹고 밤에 하던 일을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나므로 아침 식사 전에 일을 한다는 건 좀처럼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침 식사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됩니다. 8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식사를 한다고 치면 아침 식사 전에 일을 끝내는 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으면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점심까지 미룬다고 해야 맞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겸한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브런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낮까지는 모두 아침에 들기 전 시간이고 그때 하는 일은 모두 아침 식사 전에 일이 되고 맙니다. 대체로 위장에 뭔가를 넣은 직후에 머리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위해 피가 뿜어지니 머리는 멍해집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오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졸음에 시달리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런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게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맹수는 배고플 때만
훈련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자연의 이치에 더 충실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의지를 발휘해서 졸음이 와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후에는 푹 쉬어야 합니다. 대신 식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에 집중합니다. 그 사이에 그날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전을 전부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8시에 일어나도 4시간이 남아 그 사이에 하루 일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볼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하루 종일 자유로운 날은 중간에 잠을 잡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눈을 붙이고 자는 게 아닙니다. 이불을 덮고 본격적으로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금이 몇 시지? 오늘 아침은 너무 늦잠을 자서 하고 한순간의 낮잠을 진짜 아침으로 착각한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나만의 아침으로 삼는 것이죠.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아침 의식을 치르면 해가 어느 정도 높이 떠 있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이때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에 아침과 저녁을 겸한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시간은 전부 아침 식사 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이틀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오후 3시나 3시 30분부터 저녁 6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에도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사유를 하는데 시간을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잠을 자도 피로를 풀고 뱃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아침 시간이 최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 시간을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소설가 윌터 스콧은 뛰어난 역사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스콧은 자면서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귀찮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7시면 다 해결이 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하기보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자연스레 결론이 나리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머리를 신뢰하고 아침의 생각에 기대를 거는 것이죠. 영어 속담 중에는 하룻밤 자고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발견을 했다는 기록 표지에 1835년 1월 23일 아침 7시 기상 직후의 발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밤새 자면서 혹은 여러 밤을 자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침이 되어 춤을 추기 시작한 걸까요? 헬름 홀츠라는 위대한 과학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발견은 아침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지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세 곳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상, 침상, 측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상입니다. 각 단어가 들어가는 한자는 순서대로 말마, 베개침, 뒷간측입니다. 즉, 말 위에서, 잠자리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침상입니다. 침상은 보통 잠자리에 든 뒤에 시간을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스콧도, 가우스도, 헬름홀츠도 침상의 실천가였던 셈이죠.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런 때에는 묘안이 나오기 어렵죠. 자기 전에는 너무 재밌게 책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커피나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흥분되는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머리를 어지럽히지 말고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룻밤을 자고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에서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응고됩니다. 즉, 자는 시간이 생각을 응고시키기에 적당하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생각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도 얼핏 깊이 생각한 것 같지만 실은 제대로 된 견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국에서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익으라면서 끊임없이 냄비 뚜껑을 열어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조심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죠. 한동안은 내버려 두기도 해야 합니다. 사과할 때도 같습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문제가 더 깊어져서 싹을 틔울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야 냄비 속에 적당히 끓습니다. 침상의 묘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하룻밤 사이에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큰 문제라면 오랜 시간 재워둬야 해결이 됩니다. 생각해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순수하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지만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몇 개의 줄기와 각각의 관계를 지니고 살아야만 이윽고 필생의 사업을 찾는 수학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학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다. 적어도 2개. 가능하면 3개로 시작하는 게 좋다. 듣는 쪽에서는 왜 하나로만으로는 너무 많다고 하는지 감이 오지 않겠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주제가 하나인 논문은 지켜보는 냄비와 같습니다. 그 주제로 잘 써지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곳에 힘을 주게 됩니다. 머리가 획획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이 주제가 별로여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제끼리 경쟁시키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주제 쪽에서 먼저 다가옵니다. 하나만으로 너무 많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만입니다. 뛰어난 것은 얼마든지 있다. 작은 독창성에만 매달려 이를 우주로 착각하고
선인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어디까지나 겸허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렌디피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대잠수함 병기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잠수함의 기관음을 잡아낼 수 있는 우수한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음파 탐지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떤 규칙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이 만들어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니 돌고래의 교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돌고래의 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거에 이목을 끄는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기치 못한 우연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연구 케이스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군불에 밥을 짓는 것처럼 운 좋게 생겨나는 발견이나 발명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자연과학 분야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사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잠수함의 기관음을 포착하려고 연구하다가 돌고래의 교신음을 포착한 것이 특별히 뛰어난 세렌디피티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예도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세렌디피티에 의한 발견과 발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심적인 관심보다 오히려 주변적인 관심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 세렌디피티의 현상입니다. 시야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내밀은 끓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제를 정했음에도 끝끝내 생각에 잠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한동안 재우고 품어야 합니다. 대상을 계속해서 직시하는 것이 사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시야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주변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주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변부에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재어둔다는 것은 중심부에서 풀리지 않는 일을 잠시 관심을 끄기 위해 주변부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한 과제는 세렌디피티가 쉽게 일어나는 맥락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인간은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렌디피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노트를 활용하는 무의식 독서법. 뭔가를 조사할 때 책을 읽고 카드나 노트를 남기는 것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을 정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말했듯 카드도 노트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기껏 받아 적고도 나중에 다시 볼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노트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카드나 노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후 관리는 그보다 힘듭니다.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카드도 노트도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 독서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제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모읍니다.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면서 읽진 않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이것밖에 없다고 싶을 때까지 자료가 모이면 책상 옆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이때 쓸데없는 짓을 하면 다 읽을 수 없으므로 메모 정도만 허용하고 노트나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카드나 노트 파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은 일단 부딪혀보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머릿속에 기록됩니다. 물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트에 적거나 카드를 만들 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잊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록했다는 안도감이 망각을 촉진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어느 학자가 동양의 후배 대학생에게 교수의 말을 일일이 받아 적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훈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노트에 전부 적는 것은 결국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숫자 외에는 요점만 적어야 훨씬 인상에 남는다는 것이죠. 글을 쓰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트 신봉자들은 중요한 걸 노트에 적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모를 나중에 다시 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을 쓰는 걸 멈추지 못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둘 다 망치게 되는 것으로 강연을 듣고 메모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관심입니다. 메모나 노트를 하지 않아도 흥미가 있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머릿속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가엾습니다. 일단 부딪혀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에 맞습니다. 가령 관련 문헌이 10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세 번째 책부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식 혹은 정설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앞의 책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지식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 표준이 되는 책부터 먼저 읽습니다. 같은 문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뒤로 갈수록 읽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처음 한 권을 읽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10권을 읽는데 30일이 걸리진 않습니다.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의외로 효율적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되도록 빨리 정리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의 잔상이 사라지면 망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 쳐도 세세한 부분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과 사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노트는 뒤이어 들어오는 자료들에 떠밀려 지어지기 전에 정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깨우고 다시 숨쉬게 만들다.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재워야 합니다. 잠시 머릿속 한 구석에 밀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어쩌면 그대로 잡생각과 함께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떠올린 아이디어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재워두려고 하면 자꾸만 들춰보게 되어 진짜 재워두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됐다 하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워두지 말고 한동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어버려도 곤란합니다. 잊어버리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언제든 떠올릴 수 있으므로 떠올린 아이디어를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 위에 재워두는 것이죠. 기록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워두는 것보다 일단은 붙잡아 놓는 것이 급선무일 때입니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뭔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습니다. 그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될지 모릅니다. 적어놓지 않아서 기껏 떠올린 묘안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삼상설에 대해서 썼습니다. 전철 안이나 잠자리 안, 화장실 안이라니 전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곳들 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장소에 있을 때 골똘히 생각했던 것에 관한 좋은 힌트가 떠오릅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있으면 힌트를 얻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화장실에 나가면 메모해 두자고 다짐했건만 문을 열고 나올 때쯤에는 흘러내려가는 물과 함께 말끔히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이든 잠자리에서든 화장실 안이든 손이 닿는 곳에 필기구를 놔야 합니다. 여차하면 바로 거기에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개 밑에는 큼직한 종이와 연필을 놓고 잡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착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불을 켜지 않고도 손을 더듬더듬 종이를 찾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보면 글씨가 삐뚤빼뚤 쓰여 있고 겹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으니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수첩 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주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 주변에 있던 것과 분리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 노트에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재우는 동안 깊이 잠들어 깨어날 것 같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언제까지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면 더욱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트의 기초에서 다시 노트를 만듭니다. 뒤에서 만든 노트를 메타노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노트는 한 페이지씩 주제별로 다뤘지만 메타노트는 하나의 주제에 2페이지씩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양쪽 면이 하나의 테마가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공장에 물건이 잡다하게 들어있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창고에도 정리는 필수인데 이때의 정리는 어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공장 내 정리는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공장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은 인간의 머리를 창고로 볼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공장으로서 능률을 높이려면 점점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장 안을 창고처럼 만들고 흡족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뇌가 공장으로서 그리고 창고로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컴퓨터로는 이런 망각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창고에 집중하고 인간의 머리는 지적인 생산을 하는 공장 역할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있는 것에 대한 편견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의외로 있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사건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이것저것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머릿속에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들어오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망연자실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머리가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들고 나서 얼마 지나서 렘 수면이 시작됩니다. 렘 수면 동안 머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도 되는 것, 즉 창고에 넣어야 될 것과 처분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분이 상쾌한 것은 밤사이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넓어졌기 때문이죠. 아침 시간이 사고의 황금 시간인 것도 머리 공장이 잘 정돈되어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잠을 푹 못 자서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서 신이 내려준 망각의 작용인 수면만으로도 머리를 충분히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과잉정보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정보가 머리에 쌓이기 쉽습니다. 밤에 렘 수면 정도로는 처리할 수 없어서 정보가 남습니다. 망각을 위해서 책상을 떠나 차를 마시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장소를 바꾸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마시는 음료를 영어로 리프레시먼트라고 합니다. 리프레시란 기분을 상쾌하다 하다입니다. 그것의 명사인 리플레시먼트는 가벼운 식사, 다가라는 뜻이 됩니다. 홧김에 마시는 술만큼은 아니지만 입에 뭔가를 넣으면 그때까지 머릿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을 틈이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벌써 이야기했지만 잊으려고 노력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뭔가를 재워두고 잠시 잊어야 할 때 또는 불쾌한 일을 잊고 싶을 때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한동안 그 일을 하다가 또 새로운 문제에 착수합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피로가 쌓이고 능률이 떨어집니다. 이따간 담배를 한 배에 피우고 리프레시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활동을 한다면 특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도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겉면에 보이지만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만큼 몰두해서 공부했다고 한들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엄쉬엄 해야 진척도 빠릅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에서 학교 시간표는 아주 잘 짜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것은 머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각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증거이죠. 적당한 운동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피의 순환이라고 하지만 머리는 몸의 일부입니다.
땀을 흘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산책도 몸을 쓰는 거라 망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떠오른 생각은 당장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은 생나무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빨리 수분을 빼야 합니다. 바로 메모를 하는 것이죠. 적어 놓으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하면 빨리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봅니다. 메모장에 적어두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하면 빨리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봅니다. 10일. 길어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일일이 적어 놓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러면 풍화가 진행된 것이죠. 노트에 옮기는 것은 말하자면 1차 실현을 통과한 발상입니다. 이것도 얼마 후에 다시 검토해보면 역시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실현입니다. 여기를 통과한 생각을 앞서 소개한 메타노트에 옮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생각을 찾아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변하기 쉬운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망각은 고전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되도록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개인의 머릿속에서 고전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고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정리에는 망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무턱대고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러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친구와 달리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듣고 감탄을 하면 용기 100배 되겠지만 만약 별로라고 일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웬만해서는 입에 담지 말고 혼자서 품고 재운 뒤에 순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선생님도 그런 상황에서 뱉은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어떤 파괴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머리에 내압이 내려가고 막힌 속이 뚫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글로 써서 정리하려는 기력이 없어집니다. 말하는 것이 이미 훌륭한 표현 활동이라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입을 다물고 표현에 대한 내압을 높여야 합니다. 생각은 역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에도 숙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은 24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한 서점의 직원이 이 책을 읽고 감명 깊게 읽고 좀 더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라는 메모 한 장을 책 옆에 놔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출판된 지 24년 만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도약입니다. 저자는 도야마 시게히코, 출판사는 페이지 2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어느새 저마다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스스로 고안한 것도 아닌데 어떤 틀 같은 것이
자연스레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상은 이 유형에 의해 규제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유형을 스스로 분명하게 자각하기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의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틀에 비춰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밤에 생각하는 것과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니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편지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 이런 요령이 적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쓴 편지는 반드시 그대로 뒀다가 다음날 다시 읽은 뒤에 부시도록 해라.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대가 보기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아주 현실적인 지혜였습니다. 아무래도 아침머리가 밤머리보다 우수한 모양입니다. 밤에 지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군. 내일 아침에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라는 속담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그 생각을 꾹 누르고 잠이 듭니다. 아침이 찾아오자 어젯밤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해결됩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멋을 부리며 무리합니다. 그만큼 체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리를 할 수 없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노인을 본받기로 마음먹고 밤에 하던 일을 아침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늦지막이 일어나므로 아침 식사 전에 일을 한다는 건 좀처럼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침 식사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됩니다. 8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식사를 한다고 치면 아침 식사 전에 일을 끝내는 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으면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점심까지 미룬다고 해야 맞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겸하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브런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만 봐도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낮까지는 모두 아침이 들기 전 시간이고 그때 하는 일은 모두 아침 식사 전에 일이 대금합니다. 대체로 위장에 뭔가를 넣은 직후에 머리를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화를 위해 피가 뿜어지니 머리는 멍해집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오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졸음에 시달리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그런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게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맹수는 배고플 때만 훈련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자연의 이치에 더 충실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의지를 발휘해서 졸음이 와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후에는 푹 쉬어야 합니다. 대신 식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에 집중합니다. 그 사이에 그날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전을 전부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8시에 일어나도 4시간이 남아 그 사이에 하루 일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볼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하루 종일 자유로운 날은 중간에 잠을 잡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눈을 붙이고 자는 게 아닙니다. 이불을 덮고 본격적으로 잡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금이 몇 시지? 오늘 아침은 너무 늦잠을 자서 하고 한순간의 낮잠을 진짜 아침으로 착각한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나만의 아침으로 삼는 것이죠.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아침 의식을 치르면 해가 어느 정도 높이 떠 있는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이때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에 아침과 저녁을 겸한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시간은 전부 아침 식사 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이틀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오후 3시나 3시 30분부터 저녁 6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에도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사유를 하는데 시간을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잠을 자도 피로를 풀고 뱃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아침 시간이 최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침 시간을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 소설가 윌터 스콧은 뛰어난 역사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스콧은 자면서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귀찮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7시면 다 해결이 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하기보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자연스레 결론이 나리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머리를 신뢰하고 아침의 생각에 기대를 거는 것이죠. 영어 속담 중에는 하룻밤 자고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발견을 했다는 기록 표지에 1835년 1월 23일 아침 7시 기상 직후의 발견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밤새 자면서 혹은 여러 밤을 자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침이 되어 춤을 추기 시작한 걸까요? 헬름 홀츠라는 위대한 과학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발견은 아침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지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세 곳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상, 침상, 측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상입니다. 각 단어가 들어가는 한자는 순서대로 말마, 베개침, 뒷간 측입니다. 즉, 말 위에서, 잠자리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침상입니다. 침상은 보통 잠자리에 든 뒤에 시간을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스콧도, 가우스도, 헬름 홀츠도 침상의 실천가였던 셈이죠.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잠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런 때에는 묘안이 나오기 어렵죠. 자기 전에는 너무 재밌게 책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커피나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흥분되는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머리를 어지럽히지 말고 아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룻밤을 자고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에서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응고됩니다. 즉, 자는 시간이 생각을 응고시키기에 적당하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생각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도 얼핏 깊이 생각한 것 같지만 실은 제대로 된 견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국에서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익으라면서 끊임없이 냄비 뚜껑을 열어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조심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죠. 한동안은 내버려 두기도 해야 합니다. 사고할 때도 같습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문제가 더 깊어져서 싹을 틔울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야 냄비 속에 적당히 끓습니다. 침상의 묘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하룻밤 사이에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큰 문제라면 오랜 시간 재워둬야 해결이 됩니다. 생각해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죠. 그야말로 순수하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지만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몇 개의 줄기와 각각의 관계를 지니고 살아야만 이윽고 필생의 사업을 찾는 수학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학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다. 적어도 2개. 가능하면 3개로 시작하는 게 좋다. 듣는 쪽에서는 왜 하나로만으로는 너무 많다고 하는지 감이 오지 않겠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주제가 하나인 논문은 지켜보는 냄비와 같습니다. 그 주제로 잘 써지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곳에 힘을 주게 됩니다. 머리가 획획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이 주제가 별로여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제끼리 경쟁시키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주제 쪽에서 먼저 다가옵니다. 하나만으로 너무 많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신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만입니다. 뛰어난 것은 얼마든지 있다. 작은 독창성에만 매달려 이를 우주로 착각하고 선인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어디까지나 겸허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렌디피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대잠수함 병기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잠수함의 기관음을 잡아낼 수 있는 우수한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음파 탐지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떤 규칙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이 만들어낸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니 돌고래의 교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돌고래의 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거의 이목을 끄는 연구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기치 못한 우연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연구 케이스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군불에 밥을 짓는 것처럼 운 좋게 생겨나는 발견이나 발명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자연과학 분야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사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잠수함의 기관음을 포착하려고 연구하다가 돌고래의 교신음을 포착한 것이 특별히 뛰어난 세렌디피티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예도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세렌디피티에 의한 발견과 발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심적인 관심보다 오히려 주변적인 관심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 세렌디피티의 현상입니다. 시야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내밀은 끓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입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제를 정했음에도 끝끝내 생각에 잠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한동안 재우고 품어야 합니다. 대상을 계속해서 직시하는 것이 사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시야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주변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주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변부에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재어둔다는 것은 중심부에서 풀리지 않는 일을 잠시 관심을 끄기 위해 주변부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한 과제는 세렌디피티가 쉽게 일어나는 맥락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인간은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렌디피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노트를 활용하는 무의식 독서법. 뭔가를 조사할 때 책을 읽고 카드나 노트를 남기는 것은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식을 정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말했듯 카드도 노트도 일일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기껏 받아 적고도 나중에 다시 볼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노트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카드나 노트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후 관리는 그보다 힘듭니다. 지식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논문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카드도 노트도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 독서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제와 관련된 참고 문헌을 모읍니다.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면서 읽진 않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이것밖에 없다고 싶을 때까지 자료가 모이면 책상 옆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이때 쓸데없는 짓을 하면 다 읽을 수 없으므로 메모 정도만 허용하고 노트나 카드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카드나 노트 파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은 일단 부딪혀보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머릿속에 기록됩니다. 물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트에 적거나 카드를 만들 때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잊히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록했다는 안도감이 망각을 촉진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에 어느 학자가 동양의 후배 대학생에게 교수의 말을 일일이 받아 적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훈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노트에 전부 적는 것은 결국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중요한 숫자 외에는 요점만 적어야 훨씬 인상에 남는다는 것이죠. 글을 쓰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려 내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트 신봉자들은 중요한 걸 노트에 적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모를 나중에 다시 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글을 쓰는 걸 멈추지 못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둘 다 망치게 되는 것으로 강연을 듣고 메모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관심입니다. 메모나 노트를 하지 않아도 흥미가 있는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머릿속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를 믿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가엾습니다. 일단 부딪혀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에 맞습니다. 가령 관련 문헌이 10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세 번째 책부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식 혹은 정설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앞의 책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지식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 표준이 되는 책부터 먼저 읽습니다. 같은 문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뒤로 갈수록 읽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처음 한 권을 읽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10권을 읽는데 30일이 걸리진 않습니다.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의외로 효율적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되도록 빨리 정리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의 잔상이 사라지면 망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 쳐도 세세한 부분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과 사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노트는 뒤 이어 들어오는 자료들에 떠밀려 지어지기 전에 정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깨우고 다시 숨쉬게 만들다.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재워야 합니다. 잠시 머릿속 한 구석에 밀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어쩌면 그대로 잡생각과 함께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떠올린 아이디어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재워두려고 하면 자꾸만 들춰보게 되어 진짜 재워두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됐다 하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재워두지 말고 한동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어버려도 곤란합니다. 잊어버리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언제든 떠올릴 수 있으므로 떠올린 아이디어를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 위에 재워두는 것이죠.
기록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워두는 것보다 일단은 붙잡아 놓는 것이 급선무일 때입니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뭔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습니다. 그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가 될지 모릅니다. 적어놓지 않아서 기껏 떠올린 묘안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에서 삼상설에 대해서 썼습니다. 전철안이나 잠자리안, 화장실 안이라니 전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곳들 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장소에 있을 때 골똘히 생각했던 것에 관한 좋은 힌트가 떠오릅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있으면 힌트를 얻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화장실에 나가면 메모해 두자고 다짐했건만 문을 열고 나올 때쯤에는 흘러내려가는 물과 함께 말끔히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차 안이든 잠자리에서든 화장실 안이든 손이 닿는 곳에 필기구를 놔야 합니다. 여차하면 바로 거기에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개 밑에는 큼직한 종이와 연필을 놓고 잡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는데 착상이 떠올랐다고 칩시다. 불을 켜지 않고도 손을 더듬더듬 종이를 찾아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보면 글씨가 삐뚤빼뚤 쓰여 있고 겹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으니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수첩 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노트에 옮겨주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 주변에 있던 것과 분리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이 노트에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재우는 동안 깊이 잠들어 깨어날 것 같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언제까지나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면 더욱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트의 기초에서 다시 노트를 만듭니다. 뒤에서 만든 노트를 메타노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노트는 한 페이지씩 주제별로 다뤘지만 메타노트는 하나의 주제에 2페이지씩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펼쳐진 양쪽 면이 하나의 테마가 되는 셈이죠. 무엇보다 공장에 물건이 잡다하게 들어있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집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창고에도 정리는 필수인데 이때의 정리는 어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공장 내 정리는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공장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은 인간의 머리를 창고로 볼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공장으로서 능률을 높이려면 점점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장 안을 창고처럼 만들고 흡족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뇌가 공장으로서 그리고 창고로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컴퓨터로는 이런 망각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창고에 집중하고 인간의 머리는 지적인 생산을 하는 공장 역할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있는 것에 대한 편견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의외로 있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사건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이것저것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머릿속에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들어오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망연자실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머리가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들고 나서 얼마 지나서 렘 수면이 시작됩니다. 렘 수면 동안 머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도 되는 것, 즉 창고에 넣어야 될 것과 처분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분이 상쾌한 것은 밤사이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넓어졌기 때문이죠. 아침 시간이 사고의 황금 시간인 것도 머리 공장이 잘 정돈되어 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잠을 푹 못 자서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서 신이 내려준 망각의 작용인 수면만으로도 머리를 충분히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과잉정보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정보가 머리에 쌓이기 쉽습니다. 밤의 렘 수면 정도로는 처리할 수 없어서 정보가 남습니다. 망각을 위해서 책상을 떠나 차를 마시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장소를 바꾸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마시는 음료를 영어로 리프레시먼트라고 합니다. 리프레시란 기분을 상쾌하다 하다입니다. 그것의 명사인 리플래시먼트는 가벼운 식사, 다가라는 뜻이 됩니다. 홧김에 마시는 술만큼은 아니지만 입에 뭔가를 넣으면 그때까지 머릿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하면 잊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잊을 틈이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벌써 이야기했지만 잊으려고 노력해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뭔가를 재워두고 잠시 잊어야 할 때 또는 불쾌한 일을 잊고 싶을 때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한동안 그 일을 하다가 또 새로운 문제에 착수합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피로가 쌓이고 능률이 떨어집니다. 이따금 담배를 한 배 피우고 리프레시를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활동을 한다면 특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도 리프레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문제를 생각합니다. 겉면에 보이지만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만큼 몰두해서 공부했다고 한들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엄쉬엄 해야 진척도 빠릅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에서 학교 시간표는 아주 잘 짜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것은 머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망각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증거이죠. 적당한 운동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피의 순환이라고 하지만 머리는 몸의 일부입니다. 땀을 흘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산책도 몸을 쓰는 거라 망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떠오른 생각은 당장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것은 생나무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빨리 수분을 빼야 합니다. 바로 메모를 하는 것이죠. 적어놓으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하면 빨리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봅니다. 메모장에 적어두면 안심이 됩니다. 안심하면 빨리 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봅니다. 10일,
길어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일일이 적어 놓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러면 풍화가 진행된 것이죠. 노트에 옮기는 것은 말하자면 1차 시련을 통과한 발상입니다. 이것도 얼마 후에 다시 검토해보면 역시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실현입니다. 여기를 통과한 생각을 앞서 소개한 메타노트에 옮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생각을 찾아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변하기 쉬운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망각은 고전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되도록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하는 이유도 개인의 머릿속에서 고전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고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의 정리에는 망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도 무턱대고 선생님의 의견을 들으러 찾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친구와 달리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듣고 감탄을 하면 용기 100배 되겠지만 만약 별로라고 일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웬만해서는 입에 담지 말고 혼자서 품고 재운 뒤에 순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선생님도 그런 상황에서 뱉은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어떤 파괴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머리에 내압이 내려가고 막힌 속이 뚫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글로 써서 정리하려는 기력이 없어집니다. 말하는 것이 이미 훌륭한 표현 활동이라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입을 다물고 표현에 대한 내압을 높여야 합니다. 생각은 역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생각에도 숙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책은 24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한 서점의 직원이 이 책을 읽고 감명 깊게 읽고 좀 더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이라는 메모 한 장을 책 옆에 놔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출판된 지 24년 만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